2023년 5월 25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특강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 네,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국은행의 3연속 금리 동결이죠. 기준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마음이 좀 강하게 드는 국면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제가 그동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의 스탠스가,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하다가, 빅 스텝으로 또 연거푸 인상하다가, 그리고 다시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하다가 그리고 동결하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었던 거죠. 그때 아마 제가 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끝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물론 끝났다고 단정질 수는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마음이 많이 드는 그런 그게 이제 제 총평인 거고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기준금리 추가적으로 인상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시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1.75% 포인트니까 너무나 큰 거 아니냐.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후폭풍이 오는 거 아니냐. 강달러가 다시 제기되고 자금 유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너무나 격차가 크니까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런다 한들 뭐 기계적으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해서 방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것이 네,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총평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좀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그 네, 미국의 통화정책과 무관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실 때 연준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하셨고요. 네,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 네, 미국 금리 인상 기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 물론 이제 통화 정책이 재정 정책과 독립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무엇보다도 정부와는 독립성을 갖지만, 재정정책과는 독립성을 갖지만, 미국 통화정책과 독립성을 갖진 못한다. 음, 이런 좀, 뭐 안타까운 실정이죠, 한국 경제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지금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1.75%포인트 차이 나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다음 6월 초에 있는 FMC 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만약에 단행한다라고 가정하면 그럼 1.75%포인트가 아니라 2%포인트가 되잖아요. 그거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왜냐하면 이 외환 시장의 움직임, 또 자금 유출입의 움직임은 심리적인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1.5%포인트나 1.75%포인트나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네. 상대적으로. 그런데 1%포인트대의 기준금리 격차와 2%포인트대의 기준금리 격차는 심리적으로 좀 많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한선 아니냐. 그러니까 음, 그런 것들은 추가적인 자금 유출이나 이런 우려가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통화정책 당국도 미국의 금리 인상 스탠스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함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요약을 해본다면 6월 FMC 회의가 13, 14일 날 있는데 이때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만약에 인상하면
우린 지금 5월 25일이고 6월 달에는 더군다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7월이 돼서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한 달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만 한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당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여부를 좀 많이 고민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입장을 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뭐 저의 생각인 거죠. 우리 금통위 위원들, 한국은행 총재의 마음을 한번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그런 마음인데 어쨌든 연준의 통화 정책 그 운용 방향을 보면 지금 패드워치 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시장이 기대하는 것도 금리 추가적인 인상 없을 것이다의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이건 제가 5월 24일 기준으로 이 패드워치를 돌렸고요. 제가 지금 아침이라 마저 돌리진 않았는데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마음이니까 그러면은 연준 위원들도 스탠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동결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고 저도 예, 미국의 금리 인상 스탠스도 라스트 댄스 맞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지난 FMC 즉시 분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FMC 회의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무게를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2%포인트만큼의 기준금리 격차로 더 추가적으로 벌어지진 않을 것이다. 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제가 이건 약간 음모론적인 거예요. 약간. 왜냐면 네, 대놓고 이 얘기를 하진 않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어쨌든 신경 쓰이지 않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 쓸 텐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어, 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를 좀 신경 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은행의 입장은 좀 어떨까요? 네. 한국은행 입장은요. 어쨌든 신경이 쓰입니다. 신경이 쓰이는데 결국 신경이 쓰이는 이유는 환율과 외국인 자금 유출,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역 적자 이거거든요. 이 세 가지입니다. 크게 좀 요약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우려되는 것들이 그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어쨌든 지금 환율을 보면 1,300원대를 상회하는 강달러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추가적인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어쨌든 뭐 기준금리가 지금 역사상 최대치라고 하니까 그것이 이런 강달러 기조를 만드는데 한 몫을 한 거라고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 상으로 보면 달러 강세가 많이 꺾였는데 원달러 환율로 보면 유독 높은 걸 보면 그러니까 미국과 유로존과 비교하면 유로존의 금리 인상 기조가 더 크죠. 더 강하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꺾이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기조는 이미 멈췄고 미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왔고 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또 단행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려점이기 때문에 이 강달러 기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강달러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또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강달러면 물가 잡기에 더 부담이 돼요. 네, 그러니까 강달러가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다음 이 강달러가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물가 잡는 일이 좀 더딜 수 있겠다라는 걱정 한 가지랑 또 한 가지 주된 고려는 자금 유출인 거예요. 자금 유출. 자금 유출이 실제 일어나를 진단해 볼게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의외로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거나 기준금리 격차가 역전된 채 격차가 더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의외로 역전될 거야 라는 공포감. 그때 네,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든 외환시장이든
선반영된다라는 것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미 기준금리 격차가 단적인 증거 될게요. 1월보다 2월, 3월이 격차가 더 벌어졌잖아요. 음, 근데 자금 유출이 일어나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때보다 4월의 격차가 더 벌어졌고 5월의 격차가 더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개연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겠는데요. 못 찾겠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자금 유출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사실 기계적으로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부터가. 그러니까 물론 같은 조건 하에서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자금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더 많아요. 그건 음,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요소 말고 그 밖에 다른 요소들도 많이 집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금 유출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제가 이 부분을 아마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그 역전되는 그 현상이 일어날 그 지점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역전되고 나서의 순자금 유입이 있었고 그리고 역전되기 전에 순유출이 있었어요. 먼저 떠나는 거예요. 먼저. 그죠? 네, 먼저 강달러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 격차가 1.75%포인트인데 이미 22년 10월 정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1,445원 정도 찍었잖아요. 그럼 그때보다 지금은 기준금리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는데 더 추가적인 강달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네, 거예요. 반드시. 그런 면에서 특히 방금 지금 보여드렸던 걸 또 보여드린다면 5월 FOMC 회의 이후에 오히려 순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희가 하나하나 계산했거든요. 주 단위로 잘라서, 10일 단위로 잘라서 계산해봤더니 어쨌든 어, 이 4월 이후로 순자금 유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강달러 걱정되고 강달러로 인해서 자금 유출이 또 우려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반드시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앞에 총론에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 기준금리 격차나 자금 유출이나 강달러에 대한 우려가 물론 있어서 그게 위에서 눌러요. 네, 밑에서 눌러요. 밑에서 막 치켜 올려요.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고민이에요. 근데 이건 대외적인 것이고 대내적인 상황을 보면 도저히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어요.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또 이유들도 있어요. 그게 다 짜부대듯이 샌드위치로 딱 압착되듯이 해가지고 양쪽 빵이 억눌러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인하할 수도 없는 입장. 동결하는 어, 의사결정. 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무역 적자인데요. 자, 네. 무역 적자가 굉장히 좀 정말 심각합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지금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 행보예요. 이거는 20일 동안의 잠정치니까 조금 색깔을 흐릿하게 표현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고 와, 물론 15개월 전이 반짝 흑자여서 그런 거지. 반짝 흑자 잠깐 빼면 1월부터 무역 적자니까 거의 뭐 왜냐면 예를 들어 이게 50억 달러 마이너스잖아요. 7억 달러잖아. 그럼 이걸 만약에 40억 달러라고 하고 0이라고 음,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예. 네, 그렇게 보면 거의 이거는 22년 1월부터 계속 무역 적자 행보를 하는 거예요. 약간 느낌상. 물론 이 순수한 그 숫자적인 의미로 보면 15개월 연속인 거죠. 여기까지. 근데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였었던 게 한 번 있는데 IMF 외환 위기 때입니다. 음, IMF 외환 위기 때 29개월 연속 무역 적자 어, 행보 보이다가 실제 외환 위기에 어, 왔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외환위기라는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외환위기는 안 온다고 말씀 여러 차례 드렸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강달러이면 기본적으로 수입하는 때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음, 그러니까 무역적자 해소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대외적인 상황을 진단하는 것은 한미 간의 기준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벌어짐에 따라서 강달러가 나올 우려, 그게 자금 유출로 연결될 우려, 무역 적자 해소가 더 어려워질 우려, 이런 우려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이런 우려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생각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직접적인 것은 자금 유출 우려니까. 근데 뭐 자금 유출 우려가 정말 지배적일 거라는 그 근거는 또 없으니까. 어쨌든 금리 인상은 요것만 고려하면 금리 인상은 하긴 해야 될 텐데 나머지 다른 요소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네. 그러고서 또 총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외적인 여건만 보면 인상이 필요한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어, 그쵸? 대외적인 것만 보면 다른 거 안 보고 오로지 대외적인 것만 보면 인상이 좀 필요해서 강달러를 좀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 건 있어 보입니다. 어, 근데 대내적인 상황도 그러한지 여러 가지를 같이 진단해 보는 것이죠. 그것도 음,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네, 국내의 대내적인 부분을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은요. 네, 이게 국내 물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이요. 네, 한국은행이 국내 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네. 국내 물가는요, 물론 뭐 최근 들어서 여러분 정말 시끌시끌 하잖아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하고 그게 또 반영되면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있고 뭐 이런 것들 분명히 걱정하실 겁니다. 제가 그런 부분이 걱정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이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보시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론 이 올라왔던 속도만큼이나 내려가는 속도도 유지됩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물가가 하락하는 음, 것이 아니다. 네. 잘 강조하겠습니다. 우리 저랑 경제 흐름 읽어가기 이 과정을 같이 공부하시는 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것이지 여전히 물가는 전년보다 3.7%나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물가 상승률을 전망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준용하는 게 수입 물가 지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수입 물가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음, 하늘색. 이게 먼저 떨어지고 후행해서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먼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음, 수입 물가 지수를 좀 다시 보겠습니다. 이미 수입 물가 등락률이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거는 원화 기준, 달러 기준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기에는 아니 무슨 수입 물가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이 언제예요? 22년 아, 5월이니까. 지금 네. 5월 달이죠? 22년 5월과 비교를 해야 되니까 22년 5월 수입 물가가요. 엄청나게 높았을 때예요. 음, 국제 유가가 100달러 찍고요. 원자재 가격 급등하고 22년 6월 정도가 모든 원자재 가격의 가장 높은 지점이에요. 5월, 6월이 정말 높았었던 지점이에요. 네. 그 지점과 23년 5월과 비교하는 것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게 소비자 물가일 테니까 보신 것처럼 이 물가 상승률은 어쨌든 전기세를 올리든 제가 좀 극단적으로 여러분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 맞고요. 전기세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가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 맞습니다. 그 서민 경제에 굉장한 부담을 줄 겁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라는 이 목표치는 어쨌든 2%를 향해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까지는 아니더라도 2%에 가깝게 떨어져 줄 것이기 때문에 자, 물가라는 걸 고려한다면 설마 강달러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22년 전년 동월과 비교한 이 물가 상승률은 확실히 2%에 가깝게 떨어지는 그러나 여전히 높은 물가인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죠.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어쨌든 물가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 없다. 이 정도면 높은 금리고 이 높은 금리를 유지해도 자연히 물가는 2%에 부합하게 올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음.
네. 물가에 대한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요, 교수님,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네, 이 금리 부분하고 또 엮여 있는 대내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가 네, 바로 이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부동산이 또 이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서 네, 의견들이 많이 분분한 것 같은데, 이 네. 부동산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까 아, 궁금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물가에 대한 판단 뭐 이런 거 다 했으니까 금리 동결의 배경과 앞으로는 어떨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말씀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적절한 질문 주셨습니다. 어쨌든 대외적인 여건만 고려하면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환율도 잡아야 되고, 그죠?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가능성은 높아지고 걱정이 되고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하면 어떡하지 하는 조마조마함도 있을 것이고 무역 적자가 더 해소되지 않을 두려움도 있습니다. 대외적인 것만 보면 인상할 요인이에요. 네, 근데 물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까지는 없어도 어, 된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 네, 그럼 나머지 요소를 고려할 텐데 바로 경기죠. 네, 경기. 특히 경기 침체 국면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현재 우리는 경기 침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경기 침체가 더 강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역시 부동산 시장도 나름 연착륙으로 끌어왔는데 다시 경착륙으로 될까 그런 걱정도 있고요. 또 그것과 함께 동시에 드는 한국은행의 고심은 아마도 부동산 미분양 주택이 계속 늘었다가 조금 그래도 완화되는 흐름인 것 같은데 다시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걱정. 그럼에 따라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연체율도 쌓이고 금융부실로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좀 후폭풍이 두렵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물가는 중립적이고 대외적인 건 어쨌든 인상이고 대내적인 건 인하니까 그냥 아주 간소화해 본 겁니다. 간소해 보면 동결인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이미 엊그저께 미리 언론에 이제 제가 평론을 했는데 아마 기사로 지금쯤 나와 있을 텐데 그래서 샌드위치다. 양쪽 빵이 눌러서 어, 햄이 더 짜부돼서 찌그러져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어렵다. 음, 계속 동결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쨌든 금리가 계속 동결이면 향후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을 제가 좀 길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좀 짧게 설명드린다면 제가 좀 다음 일정이 있어서 짧게만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5월 말일 날 미분양 주택 통계가 어, 발표됩니다. 그때 제가 주택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제대로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뭐 몇 개 방송에 출연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 집을 알아볼 때가 온 것 같다. 어, 왜 그런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조의 변화가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23년 연내 집값이 조정될 것이다. 그리고 23년 끝자락 아마도 4분기 정도면 플러스로 반등할 수는 있겠지만 23년 연내는 계속 조정될 것이다. 그리고 반등한다 하더라도 대세 상승은 없을 것이다. 음,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작년부터. 네, 근데 맞습니다. 그 생각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4분기에 플러스로 반등하면 사실 평균 가격이 그렇고 서울 가격은 3분기가 될 개연성이 높죠. 아, 그럼 3분기에 만약에 플러스로 반등하면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저는 말씀드리기를 지금부터 알아볼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3분기에 만약에 반등한다면. 그래서 음, 지금부터는 그게 전제로 깔려 있는데 왜 그렇게 보는지를 생각을 들어보시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만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미분양 주택 통계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미분양 주택이 해소될 때는 이것은 미분양 주택 건수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니까 이게 해소된다는 얘기는 가격은 상승한다.
근데 22년에 미분양 주택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미분양 주택이 이때 빅스텝 할 때예요.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할 때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쌓인다. 이 말씀을 계속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7만 5천 호를 찍고 좀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7만 2천 호로 처음 내려온 거예요. 처음 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단정 짓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흐름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러니까 금리는 인하한 적이 없지만 시중금리는 이미 22년 10월이 정점이었죠. 정점 찍고 시중금리가 떨어져 주니까 그게 반영되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볼까요? 제가 그냥 여러 가지 금리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만 주택담보대출 금리 빨강색만 보십시오. 22년 10월에 정점 찍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수 심리에 반영이 돼요. 의외로 빨리 반영됩니다. 근데 단기 코픽스 추이를 보면 어쨌든 22년 끝자락에 정점 찍고 주택담보대출금리 아니더라도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이 있으니까 매수 심리가 자극이 돼요. 그 매수 심리가 이런 겁니다. 22년 끝자락에 바닥 찍고 매수 심리가 올라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100 밑에 있으니까 매수 심리가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건 아니에요. 근데 극단적으로 부정적이었다가 덜 부정적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금리가 계속 동결되는 흐름은 시중금리가 안정화되거나 이 정도 금리면 괜찮아 하는 뉴노멀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금리가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값이 역시 다시 이 100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다 보세요. 거시지표들이 매우 흡사합니다. 뭐와? 가격과. 이 네, 가격 등락률이 22년에 급격히 조정되다가 22년 10월 즈음에 역시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정점일 때 등락률이 제일 낮아요. 음, 마이너스 0.5%.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이제 반등해서 올라오죠. 이 네, 반등해서 올라올 때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점 찍고 떨어질 때, 정점 음, 찍고 떨어질 때 이게 가격 등락률도 그나마 0을 향해 가는 거예요. 네, 제 거시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 보세요. 이게 언제 0을 통과할까의 문제잖아요. 이 가격 등락률이니까. 그리고 네, 이건 전국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사셔도 일단 전국부터 기준으로 삼는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이게 언젠간 0을 통과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통과하는 지점은 어쨌든 23년 안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그 지점은 아마도 이게 100을 통과하는 지점과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수 심리가. 음, 그리고 이 금리는 기본적으로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3%대에서. 그리고 이 시중금리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4%대에 안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높은 금리 아니냐? 높은 금리 맞아요. 그러나 이미 정점 찍고 떨어지면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분양 주택도 비슷하죠, 흐름이. 정점 찍고 떨어지죠. 물론 제가 예단하고 싶진 않습니다. 미분양 주택 건수가 만약에 이 5월 말일 날 발표될 때 6만 호 밑으로 떨어진다. 아니면 6만 뭐 5천 호 정도로 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 네, 그러면 결국 같은 흐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단하고 싶진 않지만 모든 거시경제 지표의 흐름이 그래도 가격 등락률이 0을 향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뭐 태세 전환했다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갑자기 뭐 이렇게 했다는 뭐 이게 아니라 원래 저는 23년 4분기에 0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네, 그러나 통과하더라도 지지부진한 흐름일 테니까 상승세가 그렇게 강하긴 어렵기 때문에 좀 천천히 알아보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서울의 경우에는 그 상승세가 4분기에 통과하는 게 아니라 3분기에 0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먼저 통과하고 그럼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4분기나 4분기 이후에 통과할 수 있어요. 네, 따로따로 통과해요. 결승전에 결승 지점에 먼저 다다르는 지역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뭐 지금부터 알아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네, 왜냐면 한 세 달 정도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야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죠. 지금 사시라는 게 아직 바닥 온 게 아닙니다. 자, 강조할게요. 바닥 오지 않았습니다.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마이너스 등락률이면 계속 바닥이 아닌 거예요. 계속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설사 이 정도에 오더라도 바닥은 다음 주고 다다음 주인 거예요. 네, 아직 바닥 형성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알아보실 시점은 온 것 같다. 물론 네, 미분양 주택 건수가 확실히 해소되는지, 매수 심리가 확실히 100 이상으로 반등하는지, 또 이 시중금리가 계속 하향 안정화돼 주는지 이런 우리가 관전해야 될 포인트들을 보시면서 판단할 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정이 이게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의외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급등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오르다가 한동안 떨어지다. 이게 큰 파도의 흐름을 그려요. 주식시장은 잔파도를 그리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 흐름이 생각보다 좀 앞당겨지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보고요. 물론 데이터가 얘기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 5월 말일 날 음, 발표될 그 미분양 주택 매매 동향 그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너무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때 또 기조가 또 바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전제를 이렇게 깔고 의사결정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네. 뭐 교수님께서 뭐 네. 태세전환 이런 거는 제가 들어도 조금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고요. 항상 아니요. 그 공신 그런 자료들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을 네. 해주고 계신 거고, 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5월 말에 국토부 데이터 즉시 분석도 꼭 한번 어, 들어보시고, 예. 그다음에 내일 또 PCE 발표 있잖아요. 미국 PCE 네. 발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교수님 그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꼭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네. 경제는요, 태세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 데이터는 항상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를 보면서 데이터가 다른 설명을 해주면 그 기조를 바꿔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고 믿으세요? 그럼 가격이 떨어져야 한다. 10년, 20년 동안 계속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걸 필요로 하세요? 그게 정답입니까? 반대로 가격이 올라야 된다고 믿으세요? 그럼 가격이 오른다는 말만 계속 해주기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내 오르는 게 아니고,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데, 데이터가 다른 시그널을 얘기해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태세 전환해야 됩니다. 네. 제가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근데 이게 태세 전환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얘기했던 게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나 데이터가 다른 시그널을 전달할 때 태세 전환하지 않는 이코노미스트는 여러분 제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계속 그러니까 매월 수많은 데이터들을 지켜보면서 분석하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계속 같은 얘기를 할 거면 데이터를 왜 봅니까, 여러분?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끊임없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도 바뀌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태세 전환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보시면서 데이터를 보지 않고 태세 전환하지 않거나 데이터를 보면서도 태세 전환하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저 말고 다른 훌륭한 더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그 어떤 분을 보실 때도 그 누구의 얘기를 들을까라는 관전 포인트가 누가 데이터에 기초해서 계속 달라지는 상황을 잘 안내해 주느냐 이게 더 중요한 판단인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네, 저는 태세서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교수님, 저는 항상 이렇게 즉시 분석 교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정말 좋은 네, 게, 그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하시는 게 너무 좋고,
또 네, 이제 그렇게 조금 드문드문 보시는 분들이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댓글들은 네, 너무 이게 항상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다. 네. 그런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괜히 그냥 한두 분의 그런 생각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걸 너무 강조해 드릴 필요는 또 없지 않나. 대부분 여러분들이 올바로 경제를 건전하게 판단하고 계신데 제가 괜히 그런 말씀 드리나. 근데 이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댓글을 보면 좀 많이 어, 참 속상하고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니까. 네, 허위 사실을 유포하니까 그래요. 허위 사실인 거예요, 그건. 태세 전환한 적이 없는, 태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태세 전환하지 않았는데 태세 전환했다고 하니까 좀 속상하고 그렇네요, 그런 얘기. 네. 네, 교수님 그런 의미에서 네, 한번 그 교수님 그 교육과정 저희가 네, 조금 더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네. 교수님의 의도를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교육과정 한번 좀 안내해 주시죠. 네, 뭐 저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제 채널, 또 우리 웅달 책방 채널도 마찬가지 정말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지속적으로 서포트 해주고 계시는 어스 얼라이언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저와 함께 경제 공부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이름을 바꿔서 경제 흐름 따라하기로 좀 바꿔서 리뉴얼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미 그 한정판이 다 나갔고요. 소진이 됐고요. 너무 많이 또 필요로 하신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쇄 같은 버전으로 이제 리뉴얼해서 또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냥 무조건 이게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경제 공부를 정말 한번 해야겠다, 입문을 해야겠다, 어떤 체계적인 경제 공부를 제대로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뭐 이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예, 고정 댓글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23년 5월, 6월 정도가 좀 그 안에서도 변곡점인 것 같아요. 경기의 변곡점, 또 부동산 시장의 변곡점, 금리 인상 스탠스의 변곡점, 여러 가지 면에서 변곡점입니다. 이 거시경제 변화의 변곡점은 분명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이나 여러분의 투자 의사결정 면에서도 영향을 분명히 미칩니다. 명확하게 경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가 스스로 좀 제가 제 얘기를 들으시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는데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의사결정하면 되겠구나라는데 좀 참조가 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 어, 특히 내일 발표될 PC 라이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거 관심 가져주시고 역시 FMC 회의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5월 말일 날 발표되는 주택 매매 동향 데이터, 미분양 주택 데이터 관심 가져주시면서 좀 기다려주시면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15분 경제 특강의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